오늘 제목을 저희가 판사 탄핵을 탄핵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제목으로 단핵권을 좀 다뤘던 경험이 있는데 또 한 번 비슷한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국가적인 비극이죠. 뭐만 있으면 죄다 그냥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대대적으로 뭐 판사 압박에 나서면서 판사 탄핵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국가적인 비극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1심 선고 두 개가 임박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그 법관을 탄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드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네. 지금 벌써 뭐 그 대북송금 사건, 그렇죠. 신진우 부장판사 뭐 탄핵하겠다고 지금 서명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10만 명 넘었다 그러던데.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네. 전대미문의 청문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그러면 5만 명 이상의 머릿수를 가지고 국회에다가 탄핵 청원을 집어넣고 그걸 명목으로 법관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어서 판사를 출석시켜서 조리돌림으로 뭔가 망신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2심을 굉장히 지연시켜야겠다. 네. 아주 장기간.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걸 해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코너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길어야 지연될 수 있는 기간 한 2달이거든요. 2달. 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뭔가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2심 재판부의 법관을 나중에 탄핵 소추해서 네. 직무정지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탄핵 안 당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쯤 네. 되면은 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탄핵을 탄핵한다 그 주제로 네. 말씀 나눌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탄핵 소추는 직권남용을 검토해봐야 돼요.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저는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그 코너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해둡니다만은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관 탄핵이나 탄핵 청원 청문회 같은 걸 감행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거고 네. 그걸 넘어서서 제가 봤을 때는 수사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그 이 대표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 지지층인 그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개딸들이 이제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다가 지금 그제 기준으로 215건의 탄원서를 무더기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제3자들이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피고인이 유명인이거나 아.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 탄원서들 모으면은 그 부분만 기록이 한 책이 나와요. 네. 판사들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런 탄원서는 안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유의미한 탄원서는 네. 범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탄원서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유명인들에 대한 제3자들의 무더기 탄원서는 법원이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 부분 안 보거나 네. 찝어놓거나 해가지고 다 안 봅니다. 물론 들어왔다는 건 알죠. 기록에 예. 붙어 있으니까 예. 들어왔다는 건 알지만은 그런 걸로 압력을 느꼈으면은 아마 이전에 그 선거법 사건 이 앞 재판부였던 그 모 부장판사처럼 사직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그분이 부담을 느껴서 사직을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세간에서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카톡에다가 이런저런 글도 남겼잖아요. 그거 봐서는 부담 좀 느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 말씀을 하셨는데 신진우 부장판사 전 진우라는 이름이 진우 시원이 제일 유명했었는데 요즘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신경을 쓸까 싶을 정도인데 이게 탄핵 서명을 10만 명 넘게 받는다고 이게 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서명한다고 탄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예. 그거예요. 예. 5만 명 이상이면 네. 지금 국회 그 청원이 청원은 그렇죠. 예. 그걸 명목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전대미문의 청문회를 그렇죠. 열었어요. 네. 그런 것은 민주당이 한 번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못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머릿수를 모으면은 법관도 사람인데
압박감을 느낄 수 네. 있다라고 보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압박감 엄청 느끼겠죠. 그런 사실. 그런 점에서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법관이 헌법에 정한 대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네.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법사위 그 국감에서도 그 전현희, 박균택, 장경태, 이건태 의원 등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그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 어처구니 없이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국정감사 풍경이었죠. 정말로 특정한 사건을 대놓고 재배당을 해달라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때를 쓰는 저는 그런 국감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아마 네. 처음일 거예요. 헌정사상 네. 처음일 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재배당을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는. 그런데 네. 방금 이제 네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을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 빠지면 섭섭한 분들이 있죠. 있죠.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 예. 네. 법사위원장이에요. 네. 위원장이면 공정한 국감 진행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자동 배당이 방패가 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 재배당 요구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지금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맡게 된 거는 전자배당에 의한 거예요. 전자배당이죠. 앞사건을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잘 아니까 이거 당신이 해라고 법원장이 수동으로 배당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건 전자배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에 예외를 두는 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에 형사 합의부가 2개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네. 공범이 A, B가 있는데 A에 대해서 먼저 앞재판부에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재판부는 A에 대해서 재판을 했으니까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군데밖에 안 남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불공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배당하는 게 맞고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도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 사유, 네.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하면 안 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는 이제 추상적인 요건이 있는데 네. 그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보면 한국 형사소송법 학회 이런 데서 펴낸 거에 보면은 공범에 대해서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피 사유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척 대상도 아니고 기피 사유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재배당을 해달라고 때를 쓰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신진우 부장판사는 어쨌든 이화영 그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이 내용을 잘 알죠. 네.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 입장에서는 기현 전술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증인을 부르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건 기각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재판부가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대북송금 사건 상당히 방대합니다. 네. 판결문도 뭐 한 200페이지 되니까 방대한데 재판부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심리가 속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미 한번 심리해서 웬만큼 그 판사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물론 그걸 선입견을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면은 자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항소심이 이제 곧 변론 종결하는 단계까지 임박해 있습니다. 연내에 네. 항소심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고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빠르면 한 내년 상반기 중에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요 확정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그 사실관계는 다른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부정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앞선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그 확정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들은 깨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 점들이 아울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활에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서 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동 사건 또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사실 그러기도 그렇죠. 한데. 예. 그 대놓고 지금 뭐 이해 충돌에 가까운 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네. 올해 6월인가요? 국회에 불러다 놓고 이 재배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랬었고 아까 제가 2명을 이름을 빼놓으면 섭섭하다고 했는데 이제 한 명이 아까 말씀드린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다른 한 분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 이따가 아마 등장할 사람 같은데. 아니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네. 그 서영교 의원이라고 그렇죠. 네. 무려 민주당의 사선 의원인데 네. 이분은 정말 이번에 국회에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뭐냐면 아이고. 그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인가요? 네. 에게 저 아시죠? 하면서 그 과거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과거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무죄받은 사건의 재판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적 인연을 국감장에서 거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법원장한테는 사무직원 누구 이름 대면서 이 사람 아냐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뭡니까? 그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네. 이 사람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사무직원이 왜 나옵니까? 그 압박도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있나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회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 변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변론이라고 표현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은 변론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사실은. 변명이다. 그런 데다 쓰라고 지금 국정감사를 열고 그 입법 권력을 부여를 했는가. 네. 정말 이런 입법 권력의 사유화는 심각하게 여겨야 될 문제죠. 야, 입법 권력의 이제 사유와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재판 청탁 사건. 재판 청탁 사건, 지인 사건 관련해서 법원에다가 민원 넣었었잖아요. 예. 그 재판 청탁 의혹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의혹이라고 맞을 해야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서영교 의원이 그 재판 청탁을 했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 당시에 받았던 의혹이 뭐냐면 2015년이죠. 네. 그때 그 저기 누굽니까 지인이 아마 예. 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지인 아들이 강제추행 시상인가 미수. 그래요. 예, 예. 예. 그 사건인데 이게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을 한 거는 확증이 안 나왔지만 네. 그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네.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그 내용을 전달을 했다는 건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 재판 청탁을 하지 않았으면은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걸 재판부에 전달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지 않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예. 그러니까 예. 과거에도 이렇게 법원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네. 더더군다나 국감장에서 저 아시죠 하면서 과거의 인연을 거론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국감장에서 법사위 국감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그러면은 저 그 국감 관련된 내용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저희가 법사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과방위로 잠깐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저께 이제 과방위에서 제가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이 앞에서 이제 혼잣말 같이 하면서 정했다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격한 걸 표현을 하지만 했죠. 격한 표현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다시 회의가 돌아가고 있을 때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김우영 의원이 이마 이 자식아 뭐 새끼 같은 말을 하면서 나중에 법관 출신 주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고성을 질렀는데 그 민주당은 법관이 언제부턴가 이제 비하용어로 쓰는 건가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일단은요, 예. 이 김우영 의원은 우리가 그냥 김우영 의원이라고 표현하면 본인이 섭섭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명이죠. 아, 지금 최측근. 아니 예. 이분의 지금 당직이 뭡니까?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자리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분 과거에 뭡니까?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그 친명 최대 조직 있잖아요. 거기 네. 상임 대표도 하셨던 분이고.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네. 그 오른팔인지 왼팔인지는 좀 불분명한데 예.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정진상, 김용정도 돼야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 카메라가 수십 대 있는 국감장에서 그렇게 뭐라고 했더라? 법관 출신 주제에 예.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건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는 뭐 검사를 넘어서 헌법이 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관에게까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당대표의 최측근이 이런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정도면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장들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이거 뭐 재배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대놓고 묻고 그다음에 아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그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던 게요. 사무직원 아냐 뭐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이게 뭐 정치 검찰들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국감장에서 대놓고 이재명 대표 무죄 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줘 이거 한 거죠. 해줘.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다른 국감장으로 넘어가 보면 법관 출신 주제에 하고 있고, 네. 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근데 법관 출신 주제에는 이건 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는 네.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법관 판사들이 훨씬 더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국회의원 주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 민주당이 그러면 법관 주제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은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잠깐만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으면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산술적으로 법관 인사 전에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 그 대북 송금 사건 이거 법관 인사 전에 마무리 가능할까요? 그건 어렵죠.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쉽지 예.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내년 2월에 내년 법관 2월에. 정기 인사 때 아마 다른 재판부로 이동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법원이 바뀌거나 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배당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도 오버액션인 측면도 없진 않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지 반드시 그렇다고는 하지 않는 게 과거에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1심 할 때 그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인사 이동을 안 시키고 계속 그 사건 심리를 하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단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재배당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 지연해 보려는 계산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김미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인가 6년인가 그렇게 있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4년인가 5년인가 제가 정확한 횟수까지는 기억이 안 굉장히 오래 나는데 있었어요. 예. 그 사건 그 조국 예. 대표 사건 얘기하는 예. 거죠. 저 울산시장 울산시장.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서 공판 준비 기일만 아주 장기간 진행됐었던 뭐 공중기일만 1년 예. 넘게 갔었던 그런 것으로 그런 제가 사례가 기억하고 있었죠. 있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화영 씨 항소심 재판도 이제 연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여기서도 중형이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얘기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또 나와서 증언했죠.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중에 민주당 현역 경기도 의원도 있으니까요. 네.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는 그 리호남은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아태 국제 대회를 할 때 마닐라에 가지 않았다. 네. 그래서 70만 달러를 거기서 받아올 수가 없는데 말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방영철 부회장이 그 최근에 나와가지고 증언했죠. 그 마닐라에서 리오남 만난 거 맞고, 네. 그 다음에 그 70만 달러는 그 위스키를 살 때 주는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갔다.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깨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점점 무의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론 종결이 임박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연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사건의 추이를 쭉 보기에는 뭐 늦어도 내년 1월 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10월 31일에 아마 구형을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보통 그러면은 늦어도, 예. 연내에 나올 것 같고 아무리 네. 늦어도 뭐 내년 1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2심 판결이 나오면은 사실관계는 이제 거기까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법원 가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판결이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정도 스케줄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스케줄 보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사건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11월에 큼직한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일단 14, 15, 25. 14, 15, 요 세 25. 숫자를 시청자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여러분들 같아요. 로또도 14, 15, 25로 한번 하시면은 5등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4일에 있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15일, 25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14일에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사건 이거 선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검찰이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을 했는데 이 소식 먼저 한번 간단히 다뤄볼게요.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다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300만 원 구형했었죠. 네. 변론 재개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의 구형 의견이 바뀔 걸로는 저는 예상하지 않았고 이건 뭐 구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특별히 없어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양형을 올릴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 포스기 해당 식당에 그 저 주문 입력된 내역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던 모 국회의원 부인 우원식 의원 많이 나왔어요. 보도. 예.
의장. 어쨌든 예. 민주당 당신은 민주당 중진이죠. 네, 예. 민주당 중진 모 국회의원 부인이 예. 증언했던 것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배소연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5인분이 3인분은 자기가 수행원들하고 먹은 네. 거고 나머지 2인분은 포장해 와서 자기가 먹었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 김혜경 씨 일행을 결제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식당 포스기를 확인해 보니까 또 포장 주문한 내역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이제 증인의 증언도 증명력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배소연 씨의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증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이렇게 봐야 봐야 될것 되는 같아요. 상황이 예. 됐어요. 그러면은 김혜경 씨가 사실과 다른 변소를 통해서 계속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양형을 올린다면 올릴 사유가 있는 것이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구형은 특별히 변경이 없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3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구형의 한 3분의 1 정도 나오면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그렇죠. 요새는 한 2분의 1 정도 나오면 항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김혜경 씨 본인의 선거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예. 출마를 할 일은 뭐 없을 출마는 테니까 안 피선거권이 하겠지만, 없어져도 네. 뭐 그건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선거권이 없어지면은 투표를 못 해요. 뭐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을 유지해서 본인이 어떤 선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동반해서 투표하는 그런 장면을 못 하는 거죠. 아, 투표 못 한다는 거 이거 크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면 100만 원이고 이제 절반 정도면 한 150만 원. 네. 그 정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선거권 유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 그리고 이 검찰이 이제 구형할 때 밝힌 의견 중에 아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을 빠져나가려는 행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두 가지가요. 하나는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에서 보면은 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뭐 등등등 쭉 이렇게 그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김병량 성남시장은 그렇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과거 수행비서 했던 사람을 이용해서 사실관계를 뒤바꾸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나쁜 케이스고 또 한 가지 나쁜 것이 이렇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 아랫사람에게. 네. 사실은 저는 자기 아랫사람이나 하급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왜? 경기도 공무원은 그 공적인 업무를 하라고 있는 거지. 예. 왜 도지사 부인을 수행을 합니까? 예,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하급자나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찌됐든 뭐 현실적인 권력 관계에서는 뭐 그렇게 그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배소연 씨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는 태도 이런 거는 정말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법원이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심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식당 포스기에 입력되어 있는 결제 내역 이걸 특별히 조작할 만한 유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꼼꼼한 재판부라면은 그 양형에 관해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그 8월쯤에 재판을 종료하려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좀 몇 달 더 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재판부가 일부러 이러는 거냐 얘기도 있었는데 뭐 법 쪽에서는 이걸 좀 일부러 꼼꼼히 더 오히려 봐가지고 나중에 판결이 뒤바뀌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 관련해서 이제 한두 개만 질문 좀 더 드릴게요. 그 배소연 씨는 징역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배모 씨는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왜 공범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왜 벌금 300만 원만 구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배소연 씨는 그 판결이 확정이 될 때 이 다른 부분이 경합범으로 돼 있었죠. 허위사실 공표가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까지 형이 나온 거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 10만 4천 원 정도 이제 네. 기부행위를 한 건데. 전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 원래 공소시효가 선거 후에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범이 기소가 되면은 그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그런 그 공소시효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기소가 된 것이지.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구형이 벌금 3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본체는 아직 남아 있다. 본체는 남아 있다. 이게 예선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서 네. 아마 뭐 적절한 네. 구형과 또 합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럼 저는 다음 그렇게 달 보고요. 14일에 이제 사전 경기, 그 사전 경기가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달 14일에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그 남편이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이 있는데 부부가 각각 기소가 됐다고 혹시 양형에 반영되는 일이 혹시나 있을지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런 얘기 처음 예, 듣는다. 그런 얘기는 처음 얄짤없다? 듣고 예.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네. 14일에 있을 그 김혜경 씨 선고 포스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공문서가 그게 다 허위 공문서겠습니까? 국토부가 보낸 공문이 명백하게 남아 있잖아요. 네. 백현동은 그 어떻게 그걸 국토부가 협박해가지고 용도 변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도 네. 변경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 공문서는요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요 민주당 의원들도 자꾸 그 뭐 토론회가 됐든 뭐 국감장이 됐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입법 권력 사유화를 통한 변론, 변명을 하면서 김문기 모른다만 얘기해요. 이번에 국토위에서 이 백현동에 관해서 더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파고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유리한 증거를 찾아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프레임이 없는 걸 봐야 돼요. 김문기 모른다만 자꾸 얘기하고 사실은 백현동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저는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는 8일간 4번에 걸친 이재명 대표의 공개된 방송에서의 발언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꼭 인정이 돼서 저는 그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있는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의 네. 눈물을 좀 닦아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송영호 변호사님과 함께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판사 탄핵과는 관련된 움직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과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또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알아봤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내용들 다뤄봤는데 그 특히 이제 마지막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아요. 이제 김문기 씨 유가족에 대한 좀 부분이 기억에 좀 남는데 최근에 좀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관련된 인터뷰도 좀 나왔는데 많은 분들 이런 거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가족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좀 앞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